여러분 혹시 유럽의 엘리트 청년들이 한국으로 몰려오고 있다는 소문 들어보셨나요? 한때 유럽이야말로 기회의 땅이라고들 했는데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뒤집혔다고 합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프랑스 명문대 출신의 젊은이조차 한국에서라면 미래를 잡을 수 있다며 떠나고 있다는데요. 과연 무슨 일일까요? 저희 채널에서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살짝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프랑스 명문대를 졸업하고 한국으로 건너온 클레르 모네 씨의 믿기 힘든 사연을 들어볼까요? 클레르 모네. 이름만 들어도 우아한 느낌이 있죠? 그녀는 파리 근교에서 태어나 자란 평범한 여성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께선 프랑스에서는 누구든 열심히 노력하면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있다라는 말을 자주 하셨대요. 그 말에 고무된 클레르는 스스로에게 당당했고 특히 마케팅이나 커뮤니케이션 분야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주변에서 그 분야는 경쟁이 치열할 텐데라고 걱정했지만 그녀는 주저하지 않았죠. 묵묵히 실력을 쌓아나갔습니다. 결국 클레르는 많은 이들이 부러워하는 프랑스 명문대 에콜 프리스티주에 합격합니다. 집안에서 우리 딸이 큰일을 해냈다라며 기뻐했고 친구들도 클레르, 넌 뭐든 잘해낼 줄 알았어 라며 환호했습니다. 대학 시절 그녀는 열심히 공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온갖 동아리 활동과 인턴십에 참여하며 경험을 넓혔습니다. 스페인이나 독일에 있는 스타트업에서 짧게 일해본 적도 있다고 해요. 그런 노력 덕분이었는지 졸업 무렵엔 글로벌 IT 컨설팅 회사에 합격하는 성과를 올리게 됩니다. 주변에선 정말 대단하다고 칭찬했고 그녀도 이제 내 앞날은 탄탄대로겠구나 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입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프랑스 경제가 심상치 않다는 뉴스가 연일 쏟아졌습니다. 실업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대규모 구조조정을 한다는 기업 소식이 곳곳에서 들려왔죠. 그녀가 다니던 회사마저 인력 감축을 선언했습니다. 클레르는 설마 내 차례까지 오겠어? 라고 생각했지만 회사는 신입을 포함해 적지 않은 수의 직원을 한꺼번에 내보냈습니다. 한순간에 실업자가 된 클레르는 충격에 빠졌죠. 부모님도 프랑스에서 일자리를 잃다니 어쩌면 좋은 일하며 한숨을 쉬었다고 해요. 그래도 다시 도전하겠다는 마음으로 여러 기업에 지원서를 보냈는데 때마침 프랑스 전체 경기가 침체되면서 여기저기서 채용 계획이 없다는 답변만 들려왔습니다. 문제는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치안 문제나 생활비 급등 같은 현실적 어려움이 동시에 찾아온 거예요. 예전엔 밤늦게 파리 시내를 걸어도 큰 걱정이 없었는데 이제는 소지품을 꽉 쥐고 다녀야 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죠. 월세 부담도 커져서 주변 친구들은 도대체 이 나라 미래가 어떻게 되는 거야 라며 불안해했습니다. 바로 그 시기에 친구 레아가 나 한국으로 가볼까 하는데 생각보다 기회가 많대라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클레르는 처음엔 콧방귀를 뀌었죠. 한국? 작은 아시아 국가 아니야? 그런데 레아가 보내준 유튜브 영상들을 보고 생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거기에는 이미 한국에서 일하거나 창업을 성공시킨 각국 사람들이 등장해 한국은 내 실력을 인정해주고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치안이 좋고 생활 편의가 뛰어나다는 후기들이 계속 눈에 들어왔죠. 그녀는 점차 설마 한국이 정말 그렇게 좋은 건가? 하는 호기심을 갖게 됩니다. 결국 그녀는 한국 기업 몇 곳에 용기 내어 지원서를 넣어보기로 합니다. 에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일단 해보자라는 심정이었대요. 그런데 의외로 빠르게 면접 제안을 받았습니다. 화상으로 면접을 보고 난 뒤 합격이니 한국에 와서 일해달라는 통보를 받고 스스로도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부모님께 말씀드렸더니 처음엔 걱정하시더니 점차 그래, 프랑스에서 계속 고생만 하는 것보단 낫겠지. 혹시 힘들면 언제든 돌아와도 되잖아 라고 응원해 주셨다고 해요. 그렇게 비행기를 타고 한국 땅을 밟은 클레르는 인천공항에서부터 문화 충격을 받았습니다. 시설이 굉장히 세련돼 있고 각종 안내가 잘 되어 있어 공항 절차를 빠르게 마칠 수 있었다고 해요. 시내로 이동하는 길엔 도로도 깔끔하고 대중교통이 정시에 잘 운영되는 모습에 또 한 번 놀랐다고 합니다. 공항 근처라 그런가 했는데 점점 도심으로 갈수록 더 질서가 잘 잡혀 있고 깨끗하다고 느꼈다는 거죠. 회사에 첫 출근했을 땐 인사 담당자가 서류 절차를 손쉽게 진행해 주고 동료들도 안녕하세요, 클레르님. 한국 생활 아직 낯설죠?
궁금한 거 있으면 뭐든 물어보세요 라며 환하게 웃어줬다고 합니다. 점심시간이 되니 자연스럽게 다 함께 식사를 하러 갔는데 메뉴를 고르면서 매운 음식 괜찮으세요? 좀 덜 맵게 해달라고 할까요? 라며 신경 써주는 모습을 보고 진심으로 감동했다고 해요. 프랑스에선 신입이 알아서 적응하는 분위기가 강했는데 여기선 오히려 선배들이 먼저 손을 내밀어주는 게 인상적이었다고 합니다. 업무 방식도 매우 달랐습니다. 회의가 길게 이어지지 않고 핵심 사항만 압축적으로 결정하려고 해서 빠르게 결과를 내는 시기였죠. 클레르는 긴 토론이 없어도 괜찮을까? 의아했지만 막상 보니 실무 담당자가 미리 의견을 조율하고 최종 회의에서는 결론만 신속하게 공유하는 체계가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효율이 높다고 느꼈다고 해요. 또한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적극 제안해 달라라는 상사의 말이 빈말이 아니라 실제로 그녀가 낸 제안이 바로 프로젝트에 적용되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물론 언어 문제나 문화 차이는 쉽지 않았습니다. 마트에서 카운터 직원이 봉투 필요하세요? 라고 한국어로 물을 때 전혀 못 알아들어 버벅거리고 뒤에 있던 한국인이 대신 통역해줬다는 에피소드도 있죠. 그래서 곧바로 저녁반 한국어 학원을 등록해 기초 회화를 배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한국어는 발음과 존댓말 사용이 까다로워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식당 주문이나 간단한 일상 대화는 어느 정도 가능해졌다고 해요. 그녀가 가장 크게 놀란 것 중 하나는 은행 업무나 행정 처리가 모바일로 가능하다는 점이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은행 계좌 하나 만들려 해도 오랜 대기와 복잡한 서류가 필수인데 여기선 스마트폰 앱으로 인증만 하면 금방 끝나니 충격적이었다는 거죠. 또 음식 배달 문화 역시 엄청났다고 합니다. 치킨, 분식, 중식, 양식, 편의점 물건까지 앱으로 몇 번만 누르면 집 앞으로 배달이 오고 배달 예상 시간을 추적할 수도 있다니 그녀 입장에선 도대체 여긴 무슨 세상이야? 라고 느꼈다는 겁니다. 치안 역시 프랑스와 비교했을 때 꽤 안정적으로 보였다고 합니다. 물론 한국도 문제없는 천국은 아니지만 밤늦게 혼자 거리를 걸어도 상대적으로 덜 불안하다는 게 솔직한 소감이었죠. 프랑스 파리에선 요즘 밤에 지하철 타기 꺼려진다는 이야기가 흔했는데 한국에선 동료들도 퇴근 후 지하철을 타고 다니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걸 보고 정말 다른 세상이라고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여러 면에서 한국 생활에 감탄한 클레르는 회사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해 성과를 내고 어엿한 정규직으로 전환될 가능성까지 열어두게 되었습니다. 예전 프랑스에서 당했던 해고의 상처가 서서히 아물면서 이제 그녀는 한국에 와서 내 커리어를 쌓는 게 올바른 결정이었구나라고 느끼게 되었다고 해요. 정작 프랑스의 지인들은 아직도 취업을 못하거나 치솟는 생활비와 불안정한 치안에 지쳐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으니 클레르 입장에서는 이곳이 훨씬 낫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 주변 동창들이 한국에 가면 우리도 어떻게든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까? 라고 문의하는 일도 잦아졌다고 합니다. 그녀는 모든 사람에게 다 맞는 길은 아니지만 적어도 한국은 빠르게 성장하는 산업 분야를 보유하고 있고 해외 인재를 수용하려는 기업이 꽤 많다라고 조언해주곤 했다고 해요. 무엇보다 치열한 무한 경쟁이라기보다 열심히 하면 길을 열어주는 문화가 느껴진다는 점이 장점이라고 설명한답니다. 결국 클레르는 과거에 한국이 유럽의 선진 시스템을 흡수하던 시절이 있었다면 이제는 유럽이 한국으로부터 배워야 할 것들이 상당히 많아진 게 아닐까라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물론 프랑스도 언젠가는 회복이 되겠지만 본인은 지금 시점에 한국에서 일하며 글로벌 감각을 쌓는 것이 무척 의미 있다고 생각한대요. 야근 문화나 언어 장벽이 만만치는 않지만 하루하루가 빠르게 돌아가는 만큼 그만큼 성취감도 크다는 거죠. 여기까지 클레르 모네 씨의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정말 신기하기도 하고 한편으론 우리가 당연히 누려오던 것들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되네요. 깔끔한 대중교통이나 온라인 행정 서비스, 늦은 밤에도 먹거리를 편하게 주문할 수 있는 시스템 등등 이런 편리함과 안정감이 외국인의 눈에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다는 점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물론 한국 내부에도 해결해야 할 사회 문제가 많습니다. 외국인 정착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나 한국인 청년들의 취업난도 무시 못하죠. 하지만 최소한 클레르 같은 사람들에게 한국은 활기차고 새로운 시도를 받아들일 준비가 된 나라로 여겨지는 모양입니다.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면에서 그녀를 비롯한 여러 외국인들이 이곳에 뿌리 내리려 한다니 우리도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왜 한국으로 오고 있는지 그들이 모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다 알고 있는 이유. 알아보겠습니다. 1997년 말 한국이 겪었던 IMF 외환위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믿기 힘든 속도로 회복하고 세계적인 주목을 받는 나라가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당시 전 세계 경제 전문가들은 한국의 상황을 보고 다시 일어서려면 10년, 길게는 20년이 걸릴 것이다라고 입을 모았지만 실제로는 34년 만에 IMF 구제금융을 조기 상환하는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금 모으기 운동이라 불리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국민적 단결과 희생 그리고 더 나은 내일을 향한 뜨거운 교육열이 있었습니다. 이 원고에서는 그때의 이야기부터 지금 한국이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IT 문화 강국으로 도약하기까지의 과정을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1997년 말의 한국 상황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시아 여러 국가의 금융시장이 연달아 무너지고 한국 역시 국제통화기금 IMF로부터 긴급 자금을 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IMF 외환위기라는 용어가 신문과 방송에서 연일 쏟아졌고 기업들은 부도를 막거나 구조조정을 실시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실직하고 하루아침에 생계가 위협받게 되었습니다. 경제지나 해외 언론은 일제히 한국 경제는 암울하다, 빠른 회복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고 시민들조차도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이런 극단적인 상황에서 어느 날 생각지도 못한 뉴스가 들려왔습니다. 바로 금을 기부하는 시민들이 나타났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소수의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반지나 목걸이를 들고 은행에 찾아왔습니다. 나라가 이 지경인데 집에서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작은 금붙이라도 보태고 싶다고 말하던 이들은 큰 이슈가 될 거라고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 일은 순식간에 전국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결혼반지, 돌반지,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금반지, 돼지저금통 속 금 조각까지 모든 세대와 계층의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했습니다. 시골 마을에서도 대도시 한복판에서도 외국에 있는 교민들도 똑같이 우리나라를 살리자는 마음으로 금을 내놓았습니다. 특히 한 장면이 많은 사람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나이가 지긋한 할머니께서 낡은 외투를 입고 은행 앞에서 줄을 서 계셨는데 떨리는 손으로 내민 금반지를 보니 그 반지엔 남다른 사연이 담겨 있었습니다. 6.25 전쟁 당시 남편이 전장에 나가기 전 마지막으로 건네주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 남편은 결국 돌아오지 못했지만 할머니는 그 반지를 40년 넘게 소중히 간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IMF 외환위기를 겪게 되자 지금 내게 중요한 건 내 추억이 아니라 나라다. 나라가 살아야 우리도 산다며 반지를 선뜻 기부하셨습니다. 이를 지켜본 사람들은 누구도 쉽게 말을 잇지 못했고 언론을 통해 이 장면이 보도되면서 금 모으기 운동이라는 거대한 물결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줄을 서서 자신이 가진 금을 기부했습니다. 신혼부부는 아직 빚이 남아있는 결혼반지를 내놓았고 대학생들은 아르바이트로 힘겹게 마련한 목걸이를 가져왔으며 어린 아이들은 아끼던 돼지저금통을 들고 부모 손을 잡고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장롱 속에서 한참 동안 존재조차 잊고 지냈던 금부치를 찾아내어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누구나 힘든 시기였지만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모두가 나서야 한다는 분위기가 사회 전반을 휩쓸었습니다. 이렇게 모아진 금은 상당한 양이 되었고 국가적으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운동을 통해 사람들은 함께하면 이길 수 있다는 희망을 확인했습니다. 당시 한국인들의 마음속에는 단지 국난을 타개하겠다는 의지뿐 아니라 나라도 어려운데 나만 혼자 잘 살 순 없다는 강한 공동체 의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일부 경제학자나 해외 언론은 이를 두고 비이성적인 집단행동이 아닌가 하는 시선을 보내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 이자발적 연대가 위기 극복의 원동력이 되었다는 사실은 확실했습니다. 수많은 시민들의 순수한 뜻이 모여 IMF 때 한국은 하나가 되었다는 말을 지금도 회자시키고 있으니까요. 실제로 한국은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속도로 IMF 구제금융을 상환했습니다. 10년, 20년 걸릴 거라는 비관적인 예측이 무색하게 3년 만에 졸업을 선언하였습니다. 그러나 한국인들이 보여준 놀라움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경제위기 한복판에서도 자녀 교육만큼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열정이 도드라졌습니다. 남편이 실직하고 생활비가 반토막이 났어도 아이가 다니는 학원비만큼은 어떻게 해서든 마련하려는 부모들이 많았습니다. 새벽 4시가 되면 이미 학원 앞에는 학생들이 줄을 서 있고 그 옆을 부모들이 지켜보며 서성이던 모습은 당시 흔히 볼 수 있던 풍경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장면을 보며 너무 치열하다, 과도한 경쟁이다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부모들은 이게 우리가 가진 유일한 희망이다. 우리 아이가 더 나은 내일을 살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밤낮으로 일하며 학원비를 지불하고 아이들은 그 기대에 보답하고자 독서실 불을 거의 끄지 않았습니다. 이 교육열은 훗날 한국이 IT전자 산업 강국으로 도약하는 중요한 토대가 되었다고 평가됩니다. IMF 이전까지만 해도 한국의 전자제품은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뒤떨어진다는 인식이 있었지만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스마트폰, 반도체, 가전제품 등에서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는 기술 혁신을 일으켰습니다. 삼성이 내놓은 휴대전화가 해외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이기 시작했고 LG 역시 글로벌 TV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각종 대기업뿐 아니라 수많은 스타트업들도 참신한 아이디어로 빠르게 성장하며 경쟁이 치열한 세계 무대에서 선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교육을 중시하고 작은 변화에도 기민하게 움직이는 한국인들의 기질이 빛을 발한 결과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때쯤부터 한국은 테스트베드 코리아라는 별칭까지 얻게 됩니다. 신기술이나 신제품을 세계에 출시하기 전에 먼저 한국 시장에서 시험해 본다는 겁니다. 한국 소비자들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지만 동시에 품질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가차없이 외면합니다. 그러다 보니 기업 입장에서 한국에서 성공적으로 통과하면 다른 나라에서도 통한다는 공식이 자리 잡았습니다. 애플, 구글, 테슬라 같은 글로벌 기업들도 한국 시장을 유심히 관찰하며 이곳에서 어떻게 평가받느냐를 중시하게 되었죠. 이런 빠른 변화의 중심에는 한국인들의 독특한 정서도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화가 나면 노골적으로 분노를 표하고 기쁘면 온몸으로 기쁨을 표현하고 슬프면 함께 울며 공감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툭 털고 화해하는 모습도 아주 흔합니다. 2002년 월드컵 당시 거리로 쏟아져 나온 붉은 물결은 한국인들의 집단적 열정이 얼마나 폭발적인지를 전 세계에 각인시킨 사건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같은 사람들이 IMF 때는 금반지를 내놓고 함께 울며 어려움을 극복했고 세월호 참사 같은 비극 앞에서는 전국이 슬픔에 잠겨 서로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감정을 숨기기보다 솔직하게 드러내고 더 나아가 여럿이서 그 감정을 공유한다는 점이 한국 문화의 특징이자 힘인 셈입니다. 이런 정서가 K-POP, 드라마, 영화 같은 문화 콘텐츠에도 잘 녹아 있습니다. 한국 드라마나 영화가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인기를 끄는 이유 중 하나로 감정의 밀도가 깊고 공감을 이끌어내는 힘이 강하다는 점이 자주 지적됩니다. 사실 한국의 문화산업 발전 뒤에는 앞서 말한 교육열, IT 경쟁력, 그리고 국민들의 적극적인 피드백 문화가 어우러져 있습니다. 작가, 감독, 스태프 할 것 없이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은 전문 인력들이 탄탄한 제작 역량을 발휘하고 첨단 디지털 기술을 통해 빠른 유통과 홍보가 가능해지며 여기에 한국 특유의 감정 표현이 더해져서 세계적 팬덤을 형성하는 구조입니다. 게다가 한국에서는 전통과 현대가 기묘하게 어우러지는 풍경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백 년 된 한옥 골목길 너머로 초고층 빌딩이 줄지어 서 있고 고즈넉한 전통찻집에서는 한복을 입은 직원이 최신식 온도 조절 시스템으로 차를 우려내면서 손님에게 정갈이 내놓기도 합니다. 어느 카페에서는 로봇 바리스타가 커피를 만들고 그 옆에서 할머니 바리스타가 손님에게 직접 안부를 물으며 대화를 나눕니다. 얼핏 보면 모순처럼 보이지만 한국인들은 이것을 불편해하기보다는 그 자체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즐깁니다. 모든 게 빠르게 변하는 빨리빨리 문화가 있는가 하면 김치처럼 천천히 숙성시키는 전통 문화도 당연히 간직하고 있죠. 이런 이중적 모순적 요소들이 서로 충돌하기보다 오히려 독특한 조화를 이루는 점이 한국의 매력이라고 말하는 외국인들도 많습니다. 결과적으로 IMF 외환위기는 한국이 가진 이런 잠재력을 강하게 끌어낸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전 국민이 금반지를 모으고 아이 교육을 포기하지 않고 서로 돕고 응원하며 극심한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도 공동의 희망을 만들었습니다.
그 기반 위에서 2000년대에 들어서 세계적인 기술력을 갖춘 IT 강국으로 자리매김했고 이후 K-팝, 드라마, 영화로 대표되는 한류를 전 세계에 퍼뜨렸습니다. 지금은 이미 여러 지표에서 최고 수준의 인터넷 보급률과 가장 빠른 5G 인프라, 그리고 혁신적인 스타트업 생태계로 평가받으며 문화 영역에서도 영향력을 확장해 가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한국이 겪는 어려움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급격한 경쟁, 디지털 피로감, 세대 간 갈등 같은 문제들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IMF 시절을 기억하는 이들은 그때도 이겨냈는데 지금이라고 못 이길 게 있겠나라는 말을 합니다. 금 모으기 운동은 단순히 귀금속을 모은 일이 아니라 위기 앞에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국민적 단결을 보여준 상징이었습니다. 그때의 정신을 잊지 않는다면 앞으로 무슨 어려움이 닥쳐도 또 한 번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한국인들의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실제로 IMF 시절 한 어머니가 결혼 반지를 기부하면서도 자녀 교육만은 포기하지 않았던 이야기를 떠올려 봅시다. 당시에는 그 가족이 언제 다시 안정된 생활을 되찾을 수 있을지 몰랐습니다. 그럼에도 어머니는 낮에는 공장일, 밤에는 편의점 아르바이트까지 하며 아들의 학원비를 대주었습니다. 너만큼은 엄마처럼 살지 말아라. 공부해서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에 아들은 마음을 다잡고 매일 밤늦게까지 책을 붙들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 아들은 유명 대학을 거쳐 국내 대기업 연구소의 엔지니어가 되었고 지금은 어머니의 희생이 없었다면 IMF 위기가 저에게는 영원한 절망이었을지 모른다. 이제는 제가 사회에 조금이라도 보답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작은 반지 하나를 내놓았던 그 어머니의 결정은 가족은 물론 다른 사람들에게도 큰 귀감이 되었습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빠른 인터넷과 스마트폰 보급, 학력 수준의 상승, 솔직한 감정 표현 문화 등이 합쳐져서 지금의 한국이 탄생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바탕에는 IMF라는 혹독한 시기에 발현된 강력한 공동체 정신이 존재합니다. 사람들은 나라가 망하면 우리 모두가 망한다는 사실을 체감했고 누구 하나 나서기 힘든 상황에서도 내 옆 이웃과 손을 맞잡았기에 빠른 회복이 가능했습니다. 그 정신이 2002년 월드컵 때의 열정으로 2000년대 중반 이후 한류의 확산으로 2020년대의 여러 첨단 기술 분야 혁신으로 이어졌다는 것은 분명 의미심장합니다. 그래서인지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저널리스트들은 이 나라는 참 모순 덩어리다. 그런데 그 모순 속에서 아름다운 에너지가 나온다라는 평을 자주 남겼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극적으로 대비되고 감정을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끌어올리다가도 금세 서로를 껴안는 모습을 보면 로봇처럼 이성만 앞세워 발전해 온 나라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그들은 한국을 기술로 따지면 초현대적이면서도 정서적으로는 서로를 깊이 보듬는 공동체라고 묘사합니다. 금 모으기 운동과 교육열, 그리고 지금의 혁신 기술 문화 현상을 연결해 보면 이들이 단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서로 긴밀하게 이어진 흐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IMF 외환위기라는 국가적 위기가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고 그 뿌리가 지금의 IT 문화 강국을 만드는 동력이 되었는지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분명 힘든 시기였고 수많은 사람이 눈물을 흘렸으며 그 고통은 수치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도 그 속에서 희망을 찾고 금반지를 내놓고 새벽 학원을 포기하지 않고 빠른 기술 변화에 적응해 온 모습이 결국은 오늘날 한국의 기적을 이뤄냈습니다. 이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 길이 열린다는 메시지를 전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IMF 외환위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국이 어떻게 상상하기 힘든 속도로 성장하고 세계적인 주목을 받게 되었는지에 대한 대략적인 스토리입니다. 개인의 희생과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 공동체 전체를 위한 결단, 교육에 대한 열정, 끊임없는 혁신과 기술에 대한 수용성, 그리고 정과 감정이 어우러진 문화가 모두 합쳐진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이 한국인의 이러한 특성과 역사를 조금이라도 더 깊이 이해하셨기를 바라며 혹시 이와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누군가에게도 우리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